한 나라의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로 지목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마치 영화 시나리오 같지만 이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법무부의 공소장을 직접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충격적인 진실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코 테러리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마약 밀매를 넘어섭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수익으로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소장은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이 베네수엘라를 마약 국가로 만들었고 콜롬비아 반군 FARC의 코카인 밀매를 도왔으며 그 대가로 FARC로부터 무기와 보호를 받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혐의는 미국으로의 대량 코카인 반입 음모입니다. 수백 톤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운송되어 이 나라가 거대한 마약 환승 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은 마두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마약 거래는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마약 외에도 마두로는 나르코 테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폭발물을 포함한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들은 마약, 무기, 그리고 폭력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며 극히 위험한 국제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밀매를 넘어 국제법에 대한 은밀한 전쟁과도 같으며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건의 정점은 바로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 즉 태양의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군대와 정부 내부에서 형성된 마약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고위 장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코카인 밀매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군복은 범죄를 감추는 망토가 되었고 이는 권력 타락의 정도에 대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범죄 조직의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매우 심각한 경고를 보냅니다. 마약 테러, 코카인 밀매, 그리고 무기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에서 종신형이라는 최고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송환하는 것은 여전히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과연 정의는 실현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공방에 불과할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이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경을 더 잘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며 볼리바르 혁명으로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대항하는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21세기 사회주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차베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볼리바르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쿠바,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대항축을 형성했습니다. 차베스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안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상 징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FARC가 국경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베네수엘라 관리들과 마약 밀매 활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은 마르크스주의 게릴라 조직으로 코카인 생산 및 밀매 경로를 통제하여 자신들의 활동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의 연계는 그들에게 마약을 국제시장으로 운송할 전략적인 관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관계는 차베스 정권 하에서 더욱 강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관리들은 아마도 반미 입장 때문에 FARC의 자국 내 활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그 대가로 재정적, 정치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리적 위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베네수엘라는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 활동의 이상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차베스 정권과 이후 마두로 정권 하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점차 침식되었습니다. 권력은 정부의 손에 집중되었고 사법 시스템은 조작되어 부패와 조직범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은 번영 대신 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가계약은 부풀려지고 돈은 횡령되어
부당하게 부유한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형성했으며 부패한 자들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차베스에게 막대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았던 베네수엘라 군대는 지하세계와 의심스러운 연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점차 타락하여 정부 내부에 복잡한 범죄 조직이 탄생할 준비를 했습니다. 2013년 우고 차베스가 사망하고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명한 니콜라스 마두로가 공식적으로 집권했습니다. 이 권력 이양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지만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더 큰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두로 집권하에 베네수엘라는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가 폭락, 초인플레이션, 식량 및 의약품 부족이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국민을 빈곤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두로는 점점 더 독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야당을 탄압하고 선거를 조작했으며 군대를 이용해 통제를 강화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국가가 약화되고 정권이 독재적으로 변하면서 마약 밀매 네트워크는 황금 같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군대와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의 비호 아래 마약 운송 경로는 더욱 용이해지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억압과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마두로 정권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많은 제재를 부과했지만 마두로는 모든 비판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경제 붕괴 속에서 마약 밀매는 갱단뿐만 아니라 정부 내 일부 부문에도 불법적인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통해 운송되는 코카인의 양은 급증하여 이 나라를 지역 마약 밀매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미국 마약 단속국 DEA과 법무부 DOJ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이 마약 밀매 활동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수사는 전 세계의 많은 DEA 및 FBI 요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정보원에 의존하고 전화통화를 감청하며 재정적 증거를 수집하여 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폭로했습니다. 마약 운송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공항에서 이륙하는 소형 항공기부터 국제 해역을 통과하는 자체 제작 잠수함과 개조된 어선에 이르기까지 이 네트워크는 마약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소장이 군대가 통제하는 항공기와 항구를 포함한 국가 자산이 코카인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데 악용되었다고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와 마약 갱단 간의 결탁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태양의 카르텔 칼, DEN, 오우솔이라는 이름은 베네수엘라 고위 장교들이 군복에 태양 휘장을 달고 다녔던 데서 유래합니다. 빛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 문양은 범죄 조직의 표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공소장은 태양의 카르텔이 소규모 그룹이 아니라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진 잘 조직된 네트워크라고 묘사합니다. 장군, 제독 및 정부 관리들이 핵심 위치를 차지하며 전체 마약 공급망을 조율했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의 운영 방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FARC의 보호, 비행 경로, 그리고 항구를 제공하는 대가로 코카인 운송 수익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대와 정부는 마약왕들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마약으로 얻은 엄청난 수익은 복잡한 유령 회사, 해외 은행 계좌, 부동산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세탁되었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의 금융가들은 이 더러운 돈의 출처를 능숙하게 숨겼습니다. 군대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마약 활동에 대한 보호도 제공했습니다. 검문소, 국경, 그리고 베네수엘라 영공은 코카인 운송이 적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증인들의 보고서와 증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일부 최고위 장군과 제독들이 마약 밀매 활동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군대를 범죄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태양의 카르텔 네트워크는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시날로아와 할리스코 신세대와 같은 주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뿐만 아니라 유럽의 범죄 조직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그들을 국제적인 주요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의 부패는 단지 마약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계약, 불법 광업, 필수품 통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계층에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범죄가 시스템이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약과 부패에 조종당하는 국가의 결과는 막대합니다. 사회는 해체되고 폭력은 증가하며 공공서비스는 붕괴되고 수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을 찾아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비극입니다.
정보의 각층을 통해 우리는 끔찍한 타락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군이 범죄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태양의 카르텔은 신뢰에 대한 배신과 최고 수준의 권력 타락의 화신입니다. 2020년 3월 26일 미국 법무부는 니콜라스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고위관리 14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약 비호 정권에 맞서는 미국의 결의를 전 세계에 강력히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DEA의 수사는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전 FARC 대원, 베네수엘라 정부 탈주자, 체포된 마약왕 등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두로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공소장은 세 가지 주요 혐의를 포함합니다. 마약 테러, 음모, 미국으로의 코카인 수입 음모, 그리고 마약 테러 활동 지원을 위한 무기 소지입니다. 마두로가 유죄로 판결되면 각 혐의는 엄중한 처벌을 수반합니다. 증거물에는 여러 제보자의 진술, 대화 녹음, 비행 추적 데이터, 그리고 마약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금융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확고한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꼼꼼하게 수집되었습니다.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최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는 1억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마두로 정권을 강력히 비난하며 그가 정의에 직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마두로를 옹호하며 국제사회의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맹렬히 부인하며 이를 자신의 합법적인 정부를 겨냥한 미국의 정치적 공격이자 전복 음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공소장이 침략 행위이자 국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쿠바와 같은 국가들은 재빨리 마두로 편에 서서 미국의 혐의를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마두로에게 정치적 방패를 제공하여 송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혐의가 마약에 집중되어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위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국가 발전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은 횡령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의 고위관리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경제 및 금융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장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국에서 재판에 세우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으며 마두로는 자국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국내 권력을 계속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법적 장애물 중 하나는 주권 면책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직 국가 원수는 일반적으로 해외 소송에서 면책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마약 테러 혐의가 이러한 보호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와 같이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되고 재판받은 전직 국가 원수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와 같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드문 법적 상황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도 베네수엘라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범위는 미국의 마약 혐의와 다릅니다. ICC는 주로 폭력 및 인권 범죄에 중점을 두며 마약 밀매는 아닙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마약 혐의가 단순히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고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교체하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측면입니다.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야당은 미국 공소장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마두로에게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과 마두로에 대한 혐의는 지역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난민의 유입, 국경을 넘는 범죄 활동의 증가, 그리고 폭력 확산의 위험은 이웃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까요?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는 계속 혼란에 빠져 조직범죄의 온상이 될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두로 사건은 수십 년간 이어져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마약과의 세계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이는 부패로 인해 국가가 약화되면 범죄 공급망에서 취약한 고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전 세계 마약 희생자들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대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실, 고통, 그리고 권력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두로 사건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타락하고 조직범죄와 결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이는 부패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법적 도전에 관계없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 추구의 필요성은 여전히 시급합니다. 희생자들은 고통을 야기한 자들이 법적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마두로 사건은 국가들이 조직범죄 및 테러 혐의를 받는 정부들을 다루는 방식을 재편하며 장기적인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국제 법률 도구의 효율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의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제 협력, 정보 공유, 그리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갈 길은 멀지만 결의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희생자들에게 정말 정의가 실현될까요? 현직 대통령이 국제 정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고 토론해 주십시오.